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마치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강추위에 한강 가장자리엔 살얼음이 덮였고 난간과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 냉동고 한파가 덮친 도심의 이른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담요를 두른 채로 나서거나 패딩과 모자로 중무장하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해가 떠도 여전히 차가운 공기에 핫팩을 손에 꼭 쥐어보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내부까지 입고 올 정도면은 뼈까지 못 느낀다 그럴까? 많이 춥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춥지 않았는데 아침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더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내일을 갖다가 입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파주 영하 14.4도, 대관령은 영하 1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천 광덕산은 영하 22.7도 등 일부 산간은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 서울 영하 18.6도, 대관령 영하 26.6도, 고성 향로봉은 무려 영하 35.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력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강추위는 한강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평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던 한강공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강 전체가 얼어붙은 건 아니지만 물가를 따라 살얼음이 퍼졌습니다. 한강 가장자리 수면에는 살얼음이 얇게 깔렸고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난간에는 고드름이 가득 매달렸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렀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영하권에 갇혔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중부 내륙은 여전히 한파특보 속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나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고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지만 기온 변화폭이 큰 만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밤사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7개 동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자체 변압 설비에 문제가 생긴 건데 한파 속 600여 가구 주민들이 3시간 5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전기 복구된 건가요, 그러면? 사설 업체 불러서 이제 수리하신 거죠, 그러면? 그럼 인접한 아파트와 복합 상가까지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겼는데 시민 한 명은 멈춰선 상가 승강기에 갇혔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이 밖에도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창문에서 연기가 치솟고 소방차,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전 파남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집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불이 난 세대에 살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이면도로를 달리던 LPG 차량에 난데없이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까지 나서 진화를 도왔지만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유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의 노트북도 회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과 관련해 셀프 면죄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는데요. 쿠팡이 급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일지와 증거,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부가 중국의 한 하천에서 작은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가방 속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용된 노트북과 벽돌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 기습 발표가 정부 조사와 무관한 자체 조사이자 이른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반박을 위해 내놓은 자료입니다. 공개된 조사 일지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은 후 꾸준히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14일 유출자와 접촉해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진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이 발표한 것처럼 정부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17일과 경찰이 증거물을 받았다고 밝힌 21일 사이 나흘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허락 이후에 증거 자료를 받게 되는데 최초 증거를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에 유출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졌고 추가 작업을 거쳐 사흘이 지난 21일에 정부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쿠팡이 표현한 정부가 어느 조직인지 특정되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 쿠팡은 정작 발표가 이루어진 25일에는 정부 지시라는 표현 없이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은 정부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셀프 조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쿠팡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 정부 유출자 접촉과 관련해 실제로 소통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쿠팡은 정부 유출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한 뒤부터 구체적인 협조가 이뤄졌고 유출자 접촉도 이런 기조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말은 180도 달랐습니다.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 유출자를 찾는 것은 경찰과 협력한다고만 알았을 뿐 외부 보안기업의 조사 사실도 전혀 몰랐고 결과 역시 공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킹의 원인을 밝혀낼 핵심 증거인 유출자의 노트북 등 증거도 마찬가지.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유출자의 하드드라이브와 PC, 18일에는 노트북을 증거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하천으로 던져진 노트북을 직접 찾아낸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말은 또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21일에서야 관련 증거를 받았다고 밝혔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성탄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관련 증거물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쿠팡은 어떤 정부기관과 협력했고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증거물을 회수한 것인지 등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내용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쿠팡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쿠팡 사태를 둘러싼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쿠팡이 정부와 협의 없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경영진이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어제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 의장과 헤럴드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정부의 업무를 방해해 3,370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업무량이 많아 보였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논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면 주지 않기 위해 논의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쿠팡 마장 물류센터에서 계약업체 소속이었던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최 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쿠팡은 물량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쿠팡 임직원이 사고 이틀 뒤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쿠팡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목격자였던 직원에 대해 선의로 도운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업무량이 많아 보여 도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쿠팡이 최 씨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쿠팡의 행태는 같은 해 5월 인천에서 있었던 계약직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 노무사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내부에서는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이메일이 오갔습니다. 메일을 보면 급여 명세서에 적힌 시간당 생산량, UPH 인센티브 수당을 두고 수당이 많이 지급돼 노동 강도가 높았다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후 현재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자 당시 쿠팡 미국법인 최고 관리 책임자였던 해럴드 로저스는 9개 자료 가운데 3가지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겠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여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후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이제껏 쿠팡의 비협조에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덕준이가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다,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쿠팡의 비협조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팡 측은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조 아래 직원들에게는 쿠팡 접촉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성탄절 휴일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까지 이례적으로 소집했던 대통령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쿠팡의 일거수일투족을 둘러싼 논란들을 심각하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걸 두곤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쿠팡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쿠팡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쿠팡이 이 사안을 한미 간 무역 문제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격앙된 반응도 내놨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한국 기반의 회사가 한마디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쿠팡의 전방위 로비에는 바짝 경계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에겐 쿠팡 관계자 접촉 자제령과 함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통상마찰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쿠팡 사태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혐의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수사 종료를 앞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건희 씨의 5가지 매관매직 의혹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한 화백 그림은 물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까지 대부분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특검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특검은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며 김건희 씨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을 인지해야 하는데 특검이 이를 입증하는 데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가지 금품 수수 의혹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액수는 3억 원에 달하는데 특검은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차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남은 의혹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순간부터 그간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숱한 논란에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영부인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검 포토라인에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첫 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을 때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하지만 김 씨는 특검 수사 불과 41일 만에 먼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력 그늘에 가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포함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우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이 특검 수사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통일교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특검 수사기관에 소환된 건 지난 12월 11일까지 모두 9차례, 구속된 이후로는 대부분 의혹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과 회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건희 씨는 선택적으로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호소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정석을 강조했지만 각종 논란 탓에 순탄치 않은 6개월 여정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논란에 이어 민특검 본인의 주식 거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고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신중하게 수사 첫 발을 뗐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웠고 정석대로 가겠다며 차분하게 수사 기반을 다졌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40하루 만에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에 넘길 때만 해도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혼란 속에 일제히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겁니다. 폐유, 강압수사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김 씨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메모 자체가 불법수사, 강압수사, 심야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민특검의 과거 비상장 주식 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 폐지 전에 팔아 차익을 얻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씨 역시 투자했던 회사라 수사 정당성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장이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중요 수사 대상인 이종호 씨와 술자리 관계 문제で파견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막바지엔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자료를 넘기고 특검 자체도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비리 혐의 수사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관심 못지않게 특검이 자초한 논란들이 때로는 더 주목받았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등은 어제 오후 국회의원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3개 기관에서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제3자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리버스터와 통일교 특검법을 고리로 이른바 범보수 연대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와 윤절연 등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유의미한 진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제1야당 대표는 24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독한 존재감을 드러낸 장동혁 대표에 앙숙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응했습니다.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 많으셨다고 적은 겁니다. 사흘 전 토크 콘서트 때와 비교하면 한층 누그러진 발언인데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친한계에서는 접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함께 발의한 개혁신당 역시 연일 국민의힘과 공동 여론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양당에서 공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압박 전술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식하던 도중에 얻어맞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노선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특검법 공조로 당 구심점을 잡으며 범보수 연대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여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이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징계 전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동시에 한 전 대표의 사과 등이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실관계를 당무감사위에서 밝히기 전에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과 사과의 표시를 적정히 하는 것도 맞다. 실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전 대표가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게 할 대상은 당심이라며 그럴 의지가 없는데 손부터 잡으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뇌관으로 꼽힙니다. 장동혁 대표는 넓게 확장하겠다면서도 지금은 당 스스로 변할 때라며 범보수 연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당장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은 만큼 민생, 외연 확장에 집중하며 사안별 원포인트 공조로 교집합을 넓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추문이 연일 폭로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놓고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대표와 호텔 오찬을 신호탄으로 제주도 호텔 숙박권 수수에 대한항공 의전특혜 의혹까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김 원내대표는 간이 회견을 통해 매듭 짓기에 나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전직 보좌진들이 사실과 왜곡, 허위를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본인이 해고한 6명 직원의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공개하면서 맞불 작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취득 경위는 차치하고 보좌진이 단톡방에서 욕하면 뇌물 받아도 된다는 기적의 논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등 대응 방식을 두고 역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대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학 동문회 인사청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른바 현지 누나를 언급한 김남국 비서관만 사직했을 뿐입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의 조치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차명 주식거래의 이춘석, 2차 가해 논란의 최강욱, 성추행 의혹의 장경태 의원 때는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의 잡음에는 사실상 본인들에게 거취를 맡긴 모습입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여론이 들끓자 당내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스스로 좀 확립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동안 당내 투톱이 대통령실을 가운데 두고 엇박자를 내온 만큼 쉽게 칼을 빼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일회성 폭로를 넘어 고소 고발에 당내 역학관계까지 맞물린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마지막으로 공식 출근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국정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집권 1년차 용산 시대가 저물고 집권 2년차부터는 청와대 시대가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문이 열리고 차량 세대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합니다. 오는 29일 월요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용산 시대의 마지막 공개 일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과 해양경찰 등의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였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청와대 첫 출근 날인 29일 0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봉안기는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안기가 걸릴 예정입니다. 봉안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양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명칭과 로고 역시 청와대로 바뀌고 새해를 축하하는 연하장도 청와대 그림을 담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4만 5천여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공백 속에 출범해 국가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도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올해 내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관세 정벽은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이 철강 관세 25%를 발효하면서 우리나라는 첫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 국가로 지목하며 상호 관세 25%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자동차 관세도 때렸습니다.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미국이 관세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계엄 사태 여파로 정상 외교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협상이 한 발 늦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판도 새로 짜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뛰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 우리의 그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협상 1등 공신 조선을 필두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1일 상호관세 부과를 단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큰 틀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답보에 빠졌고 자동차 관세가 볼모로 잡혀 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찰거머리 협상을 벌인 끝에 2달 만인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방한을 계기로 깜짝 타결됐습니다. 서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과의 비합리적 관세 담판은 일단락됐지만 내년 통상 환경도 가시밭길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내년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소폭 줄이며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달러 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6원 하락한 1,442.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의 종가 1,440.3원과 비교하면 1.9원 상승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는 누르고 수요는 튀어오르려 했던 치열한 힘겨루기의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들썩인 서울 집값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고강도 규제에도 패닉바잉이 부른 집값 상승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차유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시작은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습니다. 지난 연말 계엄 사태와 전국 불안 속에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은 토어제 해제 이후 갭투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요동쳤습니다. 화들짝 놀란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어구역을 확대 재지정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강남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황. 집값이 또 한 번 요동친 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이었습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을 경험했던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지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열기는 강남을 넘어 한강벨트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내놓자 과열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수요 억제책 약발은 두세 달이었습니다. 정부가 9월 첫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이른바 막차 수요가 폭발하며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누적 상승률 0.54%라는 기록적 수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어버린 10.15 대책 이후 단기적인 거래 억제는 성공했지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강남 일부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 릴레이 중이고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역대 최고로 벌어진 상황. 누적된 금리 인하 압박과 수도권 중심 공급 부족이라는 악재 속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접근이 제한되어 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종이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일반 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재정법률안도 국회에 2건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동차 번호판 뒷자리가 0001로 바뀐 걸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의 1인자인 김 위원장이 번호판까지 바꾼 이유가 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 공장 준공식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자세히 보면 앞자리 727에 뒷자리가 0001로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이 승전일로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을 뜻하는 번호판에서 앞자리는 두고 뒷자리를 바꾼 겁니다. 0001이라는 번호가 북한의 권력 서열 1위인 김정은을 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번호판에 넘버1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자가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올해부터 개인의 승용차 소유를 허락하면서 자가용이 늘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명확히 상징하는 번호판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위상 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반열인 대원수에 등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원수 칭호와 국가주석직에 부활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할아버지의 이런 그 직책과 거의 그 동격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좀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차 번호판 변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위상 변화로 이어질지 내년 초 열릴 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 FBI가 10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걸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밀 금고지기 추적에 나섰습니다.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해 무기와 사치품 구매에 쓴 걸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국적의 42살 심현섭입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암호화폐 세탁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법무부 기소장 등을 보면 수법이 드러납니다.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잘게 쪼개 디지털 지갑으로 받은 뒤 아랍이나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유령 회사 계좌에 달러로 옮겼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처럼 세탁된 달러는 북한의 무기나 사치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북한이 러시아에서 헬기를 구매할 때 432억여 원을 사용했는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법무법인까지 동원됐습니다. 시티와 JP모건 등 미국 대형은행들도 속아 1,000억 원 넘는 금융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심 씨에 대한 현상금을 700만 달러, 우리 돈 104억 원으로 올리며 국제공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단둥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체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절도를 추적하는 체이널리시스는 심 씨 같은 북한 어둠의 은행가들이 지난 몇 년간 세탁한 암호화폐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We saw some literally flaming debris landed in the road. Let's get out of here. But whatever I lose, and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It is safe to say that the Palisades fire is one of the most destructive natural disasters in the history of Los Angeles. एकदम से मतलब पहले मिट्टी आई फिर पत्थर आए ऊपर से और टीन सेट एकदम आया ऊपर से टीन सेट 네,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강추위에 주중 샌드위치 휴회까지 있다 보니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교통량이 줄기 시작한 최근 4주와 비교하여도 최대 17만 대까지 차가 줄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정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비 예보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 위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구간도 살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돌발 상황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나들목을 앞두고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인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2차로가 막혀 있고 또 3차로도 주행이 잠시 불편해 보입니다. 뒤쪽으로 정체 없이 수월한 구간이지만 그래도 전방 주시 잘하시면서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면 경기 서쪽과 동쪽 모두 과속에만 주의하시면 주행엔 큰 불편이 없겠고요. 강원권 상황 살펴보니 강한 바람 때문에 걱정입니다. 특히나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인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부 지나실 때는 감속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정오 무렵 최대 정체를 맞이할 텐데요. 서창과 안산 분기점 중심으로 잠시 주행이 불편하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유가연이었습니다. 여전히 중북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겠고 양은 1c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고요. 또 중서부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1.1도, 대구가 영하 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세종 4도, 대전 5도, 창원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눈이 조금 오겠고 월요일은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